나도 가족이 있잖아. 아들의 이 한마디가 엄마의 골든타임을 앗아갔습니다. 김정희 68. 수술비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하루 3곳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3시 배송 상자를 들고 나섰고 5시엔 식당 주방에 섰습니다. 밤 10시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도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발견된 통장 거래네요.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자신의 그 한마디가 무엇을 만들어버렸는지를. 지금부터 말하지 않은 진단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김정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몸이 깨어났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30년을 일하며 만들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찬장에서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작은 알약이 손바닥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이 떨림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컵을 들어도 수저를 집어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이를 숨기기 위해 양손으로 물건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오전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밑반찬을 세팅하고 주방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도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뜨거운 국그릇을 들어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은 그날 오후 일을 마친 뒤 찾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정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더 늦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예약해 드릴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정희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수술 예약 안내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통장을 꺼냈습니다. 적금을 깨고 여윳돈을 모두 합치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금액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박준호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준호는 결혼 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아이도 어렸고 살림도 팍팍했습니다. 정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 좀 필요해. 정희는 늘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준호는 대답했고 정희는 보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쓰는지, 언제 갚을 건지.
아들이 힘들다고 했으니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희는 언제나 2가지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응. 밥 먹었어? 응. 엄마, 미안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600만 원 이번 달 안으로 꼭 갚을게.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적금을 깨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수술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준호야, 정희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수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준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원 가면 돈 많이 들잖아. 그냥 파스 붙이고 쉬면 안 돼.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수술 이야기를 꺼내면 준호는 미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할 것입니다. 정희는 그 고민을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정말 꼭 갚을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을 조금만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정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대 2달까지만 연기 가능합니다. 그 이상 늦어지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달이면 충분해.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2달 안에 돈을 다시 모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2달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위태로운 시간이 될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식당 주방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세팅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침묵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지. 정희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목돈이신데 다른 상품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찾을래요. 정희는 현금 600만 원을 봉투에 담아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돈이 가진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00만 원. 수술비는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1,6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달이면 모을 수 있어.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당 월급이 200만 원, 2달이면 400만 원. 여기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면 가능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정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해. 아들 잘 지내는 게 중요해.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떴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괜찮아?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마다 준호는 고맙다고 했지만 엄마는 어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게 섭섭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 5일.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8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정희는 밤 9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간다니 저녁을 먹은 뒤였습니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점주가 간단히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손님 오면 계산하고 정리 좀 하시면 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정희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어. 2달만 버티면 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몸은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가고 밤 10시에 편의점에 가는 생활. 잠은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중 정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흔들렸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황급히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좀 쉬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 끝내야죠.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지만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어지럼증에 좋은 약 있나요? 약사는 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약사는 영양제와 어지럼증 약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약을 사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근무 중 정희는 손이 떨려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캔 음료가 바닥에 구르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는 황급히 물건을 주우며 손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손님은 별말 없이 나갔지만 정희는 한동안 손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도 돈이 좀 필요해. 정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300만 원.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좀 나왔어.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엄마, 다음 달에 갚을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4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남은 시간. 식당 월급 300만 원, 편의점 알바비 120만 원. 그래도 1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더 일해야겠어. 정희는 새벽 배송 알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병원에 가야 해서.
병원, 어디 아파? 응, 수술을 좀 해야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그럼 돈이 많이 들겠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한숨 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가족이 있잖아.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정희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아이도 아프고, 회사도 힘들고, 엄마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난 준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정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엄마가 괜히 말했네. 엄마, 미안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준호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가족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까지 배송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식당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은 심해졌고 어지럼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정희는 배송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이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오전 6시 정희는 식당 주방에 섰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리려는데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양손으로 냄비를 붙잡았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까요?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냄비를 옮기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끔 시야가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편의점 근무 중 이상을 느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건넨 10,000원권이 2장으로 보였다가 1장으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시야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다음 주면 돈이 모여.
정희는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석 달 동안 3가지 일을 하며 모은 돈 1,800만 원까지 모았습니다. 200만 원만 더 모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희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새벽 배송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병원 가보셨어요? 다녀왔어요. 괜찮대요. 정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동료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동료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가던 중 갑자기 시야가 깜빡였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돌아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희 씨, 정말 안 되겠어요. 병원 가봐요.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면 나아져요. 요즘 일주일째 이러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장의 목소리는 걱정보다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식당에 피해가 간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사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반,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까지 가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희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정희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생각할 힘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정희 씨, 내일 출근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편의점 점주. 정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야 해. 정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깊어진 주름. 조금만 더. 정희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송 일을 하던 중 정희는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박스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할 수 있어.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정희는 문 앞에 박스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정희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호자, 아들, 준호에게 연락이 갔구나. 죄송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목소리에서 걱정보다 당황을 먼저 느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는 준호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네. 무슨, 어머님 몇 달 전에 수술 예약하셨잖아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셨어요.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술 예약이요? 네, 석 달 전에 예약하셨다가 본인이 연기 요청하셨어요. 그 이후로 병원에 안 오셨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석 달 전에 수술 예약을 했다. 본인이 연기 요청을 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준호는 석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엄마에게 돈을 빌렸던 일, 그리고 엄마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 준호야, 엄마 이번엔 병원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 그때 자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엄마, 나도 가족이 있잖아.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준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소지품이에요. 준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적금 해지 내역, 입출금 내역, 그리고 메모, 병원 수술비, 준호 급전, 새벽 배송 알바, 편의점 야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3가지 일을 했다는 것. 자신이 돈을 빌려간 날 수술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혼자 버텼다는 것. 준호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아야 해.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600만 원을 빌려간 날짜. 그날 엄마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 수술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내역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배송 알바 입금, 편의점 야간 근무 입금, 식당 월급, 모든 돈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수술비, 메모가 붙은 계좌로. 엄마는 매일 이렇게 살았구나.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5시에 식당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편의점에 가는 살. 그 삶을 석 달 동안 계속했다는 것.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오른쪽 팔과 손에 경미한 마비가 남을 거예요. 마비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긴 힘듭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정희를 본 순간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 팔에 연결된 링거, 모니터의 심박수 소리. 준호는 침대 옆에 서서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저 손으로 석 달 동안 일했구나.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말은 작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정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는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아직 몸이 회복 중이에요. 간호사가 나가고 준호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나예요.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괜찮아. 내가 바빴잖아.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준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밥을 챙기고 저녁에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일 안 해도 돼. 괜찮아요. 휴가 냈어요. 가족들은 걱정 말아요. 다 이해해줬어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불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로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해.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오른손 운동을 도왔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펴보세요. 정희는 애썼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면 나아질 거예요. 물리치료사는 격려했지만 정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병실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은 못하겠지. 엄마, 괜찮아. 나이도 있고.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통장 봤어요. 정희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수술비 모으려고 세 군데서 일했다는 거 다 봤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내가 힘들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너는 부담스러워했어. 그게 얼굴에 다 보였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말 안 하기로 했어.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엄마, 괜찮아. 엄마 선택이었으니까.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를 얼마나 외면했는지. 나는 몰랐던 게 아니야.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면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엄마를 가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병실로 들어온 준호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뭐,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모실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집에 갈래.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직 손도 불편한데.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결정할게요. 엄마는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 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가족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희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준호의 집으로 이사한 정희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준호는 방에 침대와 옷장을 새로 들였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불편했고 아이는 낯선 할머니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엄마 방에 들어가 인사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희의 손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건을 줄 수 있게 되었고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것을.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오른손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웠고 손가락 끝에는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호는 매일 아침 엄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이에요. 응. 알았어.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부축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손 좀 나아지셨어요? 응, 조금씩.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활치료 힘드시죠? 괜찮아. 해야 하니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에 제가 좀 불편해했어요. 아니야. 당연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불편하지. 정희는 며느리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 아빠가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고마워.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손주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를 피했던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 방 앞에 왔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손 아파요? 조금. 근데 괜찮아. 아이는 정희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만졌습니다. 여기요? 응,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아프신 거래요. 정희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안 아플게.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왼손으로.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준호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요? 응, 준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응, 저 그날 한 말 기억나세요? 정희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 나도 가족이 있잖아, 그 말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가족으로 안 봤어요. 그냥 부담으로 봤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또 돈이야? 그런 생각했어요. 알아. 엄마는 화 안 나세요?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났지. 많이. 준호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도 힘들었잖아. 그게 보였어.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잖아.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하지만 준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준호는 엄마의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통장은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며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여름이 왔습니다. 정희는 점점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왔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도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부엌에서 며느리를 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희는 왼손으로 야채를 씻었습니다. 느렸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응? 저 처음에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걱정했어요. 알아. 근데 요즘은 다르게 생각해요.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보면서 제 부모님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 이렇게 늙으시겠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 애가 저한테 똑같이 대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가르쳐 주셔서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는 재활 치료를 마쳤습니다. 손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료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대신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응. 오늘 기념으로 어디든 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원. 갈래? 산책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걷고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도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약속해요. 정희는 준호를 봤습니다. 응. 약속할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요. 알았어.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준호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너한테 짐 안 되려고 혼자 다 하려고 했어. 그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됐지. 엄마, 이제는 알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라는 거.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늦게 배웠네.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늦게 배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묻더라. 네, 내가 이제는 엄마한테 물어보더라.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정희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엄마는 좋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불편했고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응. 산책했어. 저도 갈 거예요. 다음엔 저도 데려가요.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 네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말했더라면,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물을 시간이.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오늘 고마웠어. 잘 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잘 자요. 사랑해요. 정희는 문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살면 가족일까요? 피를 나누면 가족일까요? 김정희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묻는 것이라는 것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없을 때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먼 존재가 됩니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준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침묵은 쌓였고 그 침묵은 골든타임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은 여전히 불편하고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묻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 질문들이 쌓여 다시 가족이 됩니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잡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